55세 이상 건강 콘텐츠 혈관 건강 지키는 6단계 1장 당신의 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LDL 콜레스테롤 140이 넘었네. 중성지방이 200을 훌쩍 넘어버렸어. 이런 결과지를 받아보시고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수치가 정상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걱정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이런 걱정 정말 이해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매일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관리를 시작하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55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왜 55세를 기점으로 할까요? 이 시기부터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초대사율이 20대에 비해 약 15에서 20%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둘째,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유연했던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셋째, 간의 콜레스테롤 처리 능력이 약해집니다. 20에서 30대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세 처리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런 변화들 때문에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뇌와 심장, 이 두 가지 핵심 장기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지만 2위와 3위는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0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8% 증가했습니다. 이 두 질환의 공통 원인이 바로 혈관 노화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문제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고지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이 플라크가 심장혈관에서 터지거나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됩니다. 중성지방이 500mg/dl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면 급성 췌장염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급성 췌장염은 사망률이 10에서 2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60세 남성분이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심근경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안전하게 낮추는 방법 6단계를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이것만 피하면 된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등 세계 유수 의료기관의 실제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5세 이후 연령대에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6단계를 간단히 미리 보여드리면 1단계는 탄수화물 조절법, 2단계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구분법, 3단계는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 4단계는 과일의 함정 피하기, 5단계는 운동과 음주관리, 6단계는 체중관리입니다. 6단계를 모두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특별한 준비나 비용 없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하신 분들의 평균 수치 개선 결과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은 15에서 25%, 중성지방은 20에서 35% 감소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의미 있는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혈압관리, 당뇨 예방, 치매 예방 같은 더 좋은 건강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탄수화물 관리의 핵심부터 시작해볼까요? 2장. 탄수화물 반 공기로 줄이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기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탄수화물, 그것도 우리가 매일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왜 탄수화물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간에서는 과도한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변환해서 혈중으로 내보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의 혈당 지수 GI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70 이상이면 고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7, 식빵은 91입니다. 이는 포도당 혈당 지수 1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즉, 밥 한 공기를 먹는 것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현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전체 칼로리의 65-70%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45에서 50%,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40에서 45%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0에서 60%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55세 이후 연령층에서 이 비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고기보다는 밥 위주로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찹국밥으로 바꾸세요. 현미 혈당 지수는 56으로 흰쌀밥 87보다 훨씬 낮아요. 처음부터 100% 현미가 부담스러우시면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현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둘째, 빵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시되 통밀 함량이 51%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라벨을 보시면 통밀가루가 첫 번째 원료로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소면이나 우동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메밀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100% 메밀국수가 아이디랍니다. 파스타를 드실 때도 일반 파스타 대신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세요. 넷째, 간식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과자, 빵, 떡 대신 고구마를 드세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61로 중간 수준이고 칼륨과 식이섬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더욱 늘어나요. 가장 중요한 실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밥은 기존에 드시던 양의 절반, 즉 반 공기 약 100지 이하로 줄이세요.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인데 반 공기로 줄이면 150칼로리가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150칼로리를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주먹 크기의 절반, 즉 약 10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칼로리로 치면 약 130칼로리 정도예요. 하루에 이 정도만 드셔도 간식으로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배가 고플 텐데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처음 1에서 2주는 배고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줄어든 탄수화물 칼로리를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로 채우시면 오히려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부분은 사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당뇨병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전체 칼로리의 20%로 줄인 그룹과 55%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6개월 후 결과를 보니 탄수화물을 줄인 그룹에서 중성지방이 평균 42% 감소했고 대조군은 15% 감소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팁을 드리면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30-40%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를 식사 순서 요법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로 퍼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게 되고 오히려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 줄었다, 오후에 졸리지 않다,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이런 탄수화물 관리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오해하고 계신 지방 섭취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3장. 지방 나쁜 기름 말고 좋은 기름. 두 번째 단계는 지방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19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저지방 식단이 건강의 정답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비만율과 당뇨병 발생률이 폭증했습니다. 왜일까요? 지방을 줄인 자리를 탄수화물과 설탕이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방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져요. 첫째,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지방입니다. 둘째, 세포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셋째, 지용성 비타민어 D, E, K의 흡수를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지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트랜스 지방, 절대 피해야 할 지방.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입니다. 액체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죠. 마가린, 쇼트닝, 많은 과자와 빵류에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의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춘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미국 FDA는 2018년부터 트랜스 지방을 전면 금지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둘째, 포화지방 적당히는 괜찮지만 과다하면 문제. 돼지고기, 비계, 소고기 기름기, 버터, 코코넛 오일 등이 포화지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전에는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적당량은 괜찮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전히 LDL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단일 불포화지방 혈관 건강의 친구.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의 풍부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서도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높인다는 점이에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가불포화지방, 특히 오메가3가 중요.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뉩니다. 오메가6는 식용유, 견과류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만 오메가3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좋은 지방식품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지방이 73%를 차지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하루 2큰술 약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올리브유도 열에 약하므로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지 마시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치기에 사용하세요. 둘째, 아보카도. 아보카도 반개약 백지에는 단일 불포화지방 15지과 식이섬유 7지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는 160칼로리 정도예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RTG 형태 오메가-3. 일반 오메가3는 2에틸에스테르 형태인데 RTG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는 자연 상태와 같은 형태라서 흡수율이 3에서 5배 높습니다. EPA와 DHA 합쳐서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좋아요. 특히 EPA는 중성지방 감소에, DHA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견과류. 호두에는 오메가3가, 아몬드에는 단일 불포화지방과 비타민 E가,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아요. 호두 30지 약 200칼로리입니다. 하루 한 줌 약 30지, 호두 8에서 10개 정도 수준에서 조절하세요. 다섯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삼치, 꽁치 등에는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약 100에서 150지 정도가 적당해요. 조리할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좋고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주식용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4% 낮았습니다. 또한 총 사망률도 8% 낮았어요. 스페인에서 7,447명을 대상으로 한 PREDIMED 연구에서는 지중해 식단 올리브유와 견과류 중심을 따른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감소했습니다. 오메가3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요. 일본에서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한 JELIS 연구에서 EPA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9% 감소했습니다. 실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리할 때 사용하던 일반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세요. 볶음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생선을 정말 싫어하시거나 비린내 때문에 드시기 어려우시면 RTG 형태 오메가3 보충제라도 꼭 드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되 소포장된 제품을 선택해서 과식을 방지하세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좋은 지방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무제한 먹으면 안 됩니다. 지방은 일지당 9칼로리로 탄수화물 4칼로리나 단백질 4칼로리보다 2배 이상 높거든요. 전체 칼로리의 25에서 30% 선에서 조절하시고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은 10% 이하로 제한하세요. 또한 기름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되기 쉬우니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길 권합니다. 오늘 지방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방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기와 계란을 줄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영원한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4장. 단백질 고기를 피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단백질 관리입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기랑 계란을 줄여야 하는 거 맞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병원에서도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드세요라는 조언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55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 중 SARCOPENIA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0.5에서 1%씩 감소하는데 55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70세가 되면 30세 때 근육량의 70% 정도만 남게 돼요. 근육량 감소가 콜레스테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면 지방 대사가 더 나빠집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근육량 감소와 기초대사율 저하.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지방 연소 공장이에요. 근육 1kg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약 13칼로리인데 지방 1kg은 겨우 4칼로리만 소모합니다. 근육량이 5kg 줄어들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65칼로리 감소해요. 이는 한 달이면 약 2000칼로리, 즉 체지방 200에서 300g에 해당합니다. 근육이 줄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고 혈중 지방도 더 잘 쌓이게 됩니다. 둘째, 포만감 저하와 탄수화물 과다 섭취. 단백질은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포만감을 가장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를 단백질의 포만감 효과라고 하는데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4에서 5배 더 오래 배부름을 느끼게 해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포만감이 떨어져서 무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 과다 섭취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셋째, 간의 지방 대사 효소 생성 문제.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처리하는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요. HMG, CoA 환원효소, LCAT, 리파아제 등인데 이런 효소들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아미노산 즉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효소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방 대사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넷째, 인슐린 저항성 악화.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 첫 번째 살코기. 소고기 안심, 우둔살, 닭가슴살, 돼지 안심 같은 부위들이 최고예요. 이런 부위들은 포화지방이 적고 전체 지방의 30% 이하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소고기 안심 100g에는 단백질 26g, 지방 8g이 들어있어요. 이중 포화지방은 3g 정도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닭가슴살은 더 좋아서 단백질 31g, 지방 3.6g입니다. 두 번째 생선. 특히 흰살 생선인 대구, 민어, 가자미, 조기 등은 지방 함량이 5% 이하로 매우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20% 이상 들어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등은 지방 함량이 높지만 대부분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에요. 세 번째, 계란.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말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래된 잘못된 정보입니다. 2015년 미국 심장학회와 2016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작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이 하루 1000에서 1500mg인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200에서 400mg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체 생산량을 줄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계란 한 개 약 60g에는 단백질 7.5g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려요. 오히려 계란의 양질 단백질이 근육량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두부와 콩류.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죠. 두부 한 모 3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55세 이후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지침.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60kg이시면 하루 60에서 72g, 7kg이시면 70에서 84g 정도입니다. 이를 음식으로 환산하면 손바닥 2개 크기의 고기나 생선 약 150에서 200g, 또는 계란 3에서 4개, 또는 두부 한 모 300g, 또는 이들의 조합. 한 끼에 모든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드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약 25에서 30g. 특히 아침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고 근육 합성도 활발해집니다. 아침에 계란 2개나 그릭 요거트 1컵 정도면 좋겠어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조리법이 정말 중요해요. 튀기거나 고온에서 태우지 마시고 삶거나 찜, 구이로 드세요.
특히 바비큐처럼 직접 불에 닿아서 태우는 조리법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채소를 많이 드시면 포화지방의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늦춰주고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고지혈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정량의 단백질 체중 1kg당 1.2g을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을 제한한 그룹 체중 1kg당 0.8g보다 6개월 후 체중 감소 평균 4.2kg vs 2.1kg와 혈중 지질 개선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늘린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8% 감소하고 근육량은 2.3kg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오늘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 과일에 숨어있는 놀라운 함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장. 과일 건강 간식에도 함정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과일 관리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루에 사과 2개씩 먹고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매일 드세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죠?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달콤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당과 포도당 뭐가 다를까요? 그 함정의 핵심이 바로 과당 프럭토스입니다.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나오는 포도당과 완전히 다른 경로로 대사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왜 과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육, 뇌, 심장 등 어디서든 바로 연료로 쓸 수 있죠. 또한 인슐린에 의해 조절되어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과당은 인슐린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간으로 들어온 과당은 무조건 처리되어야 해요. 간에 들어온 과당은 3가지 경로로 처리됩니다. 글리코겐 저장당으로 저장하지만 간의 저장 용량은 제한적, 에너지로 바로 사용하지만 필요량은 한정적, 중성지방으로 변한 남은 대부분이 이 경로로, 특히 55세 이후에는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서 과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젊을 때보다 30에서 40% 더 높아집니다. 얼마나 먹으면 위험할까요? 실제로 과당 섭취와 중성지방 수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많아요.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하루 과당 섭취량이 50g을 넘으면 2주 만에 중성지방이 평균 32%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25g 이하로 제한한 그룹은 중성지방이 15% 감소했어요. 50g이 얼마나 될까요? 사과 1개 과당 10에서 15g, 바나나 1개 과당 12에서 15g, 포도 한 송이 200g 과당 20에서 25g, 오렌지 주스 1컵 240ml 과당 12에서 15g.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쉽게 50g에 도달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 후 사과 1개, 저녁에 포도 조금만 드셔도 하루 50g을 넘어버려요. 과일에 좋은 점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악마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일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C, E, A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해요. 둘째,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항염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넷째,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포만감에 도움을 줍니다. 핵심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똑똑한 과일 선택법. 과일을 혈당지수와 과당 함량으로 분류해서 알려드릴게요. 초록등권장 혈당지수 55 이하, 과당 함량 낮음. 첫째, 베리류입니다. 딸기열 당지수 40, 블루베리 53, 라즈베리 32, 블랙베리 25는 과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산화 성분은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안토시아닌은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딸기 열기약 150g에는 과당이 5에서 7g 정도만 들어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둘째, 키위열 당지수 52입니다. 키위 한 개약 100g에는 과당 7g과 식이섬유 3g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2배 높고 액티니딘이라는 소화효소도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셋째, 자몽열 당지수 25입니다. 자몽 반개에는 과당 6g 정도가 들어있고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줘요. 노란 등주의 혈당지수 55에서 70, 적당히만. 사과열 당지수 36이지만 과당 함량 높음, 배열 당지수 38, 복숭아열 당지수 28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지수는 낮지만 과당 함량이 상당해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빨간 등재한 혈당지수 70 이상, 과당 함량 높음. 첫째, 바나나열 당지수 62 하지만 과당 높음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과당 12-15지 들어있어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성지방이 높으시면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어요. 운동 전후가 아니라면 피하세요. 둘째, 포도열 당지수 59입니다.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포도당도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포도 한 송이 200지에는 과당 20-25지 들어있습니다. 셋째, 파인애플 당지수 66, 망고열 당지수 56, 수박혈 당지수 72 등도 주의가 필요해요. 넷째, 말린 과일류는 정말 위험합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등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과당이 4-5배 농축되어 있어요. 건포도 30지 한 줌에는 과당이 20지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실행 지침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실까요? 하루 과일 섭취량을 200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딸기 1에서 15개 약 150에서 200g, 또는 키위 2개 약 200g, 또는 자몽 1개 약 200g, 또는 사과 반개 딸기 5개, 또는 블루베리 1컵 약 150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과일을 드실 때는 타이밍이 혈당과 중성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야 할 타이밍. 식후 바로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과당 추가. 저녁 늦게 활동량이 적어 지방 저장 가능성 높음. 공복에 과일만 혈당 급상승. 좋은 타이밍. 오전 간식 시간 10에서 11시. 운동 후 30분 이내 근육으로 당분 빠르게 이동.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 3에서 4시. 과일 주스 정말 위험할까요? 과일 주스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과일을 갈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게 부서지면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가 사라져요. 둘째, 과당 농도가 높아집니다. 오렌지 주스 1컵 240ml를 만들려면 오렌지 3에서 4개가 필요해요. 과일 자체로는 포만감 때문에 3에서 4개를 한 번에 먹기 어렵지만 주스로 만들면 쉽게 마실 수 있죠. 셋째,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액체 상태의 과당은 30분 내에 대부분 간으로 이동해서 중성지방 합성을 급격히 증가시켜요.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21%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별 가이드. 만약 과일을 정말 좋아하셔서 줄이기 어려우시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이때는 근육의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라서 과당도 근육 회복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샐러드에 딸기나 블루베리를 넣는 식으로요.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당뇨병이나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으시다면,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중성지방이 300mg/dl 이상이시라면 과일 섭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하루 100g 이하, 즉 딸기 7-8개나 키위 1개 수준으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베리류만 드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식이관리 4단계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탄수화물도 줄이고 지방도 가려서 먹고 단백질은 챙기고 과일도 조절하고.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씩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밤양 줄이기, 둘째 주에는 올리브유 사용하기, 셋째 주에는 과일을 베리류로 바꾸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혹시 오늘 과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과일이 어떤 건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완벽하게 먹어도 이 3가지 생활 습관이 나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6장. 생활 습관 혈관을 지키는 3가지 습관.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앞에 4단계에서 식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보 정도의 속도예요. 왜 걷기가 좋을까요? 첫째, 안전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 55세 이후에도 부상 위험이 낮아요. 둘째, 지속 가능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셋째,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중성지방이 15에서 20% 감소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음주 관리입니다. 소주 한두 잔은 혈관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적당한 음주가 HDL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일 수는 있지만 중성지방에는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성지방 상승 효과도 더 오래 지속되고요. 실행 지침을 말씀드릴까요?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음주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한 번 드실 때도 소주 한두 잔 수준으로 멈추세요. 맥주는 탄수화물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하셔서 알코올 대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체중 관리, 특히 복부비만 관리입니다. 복부지방은 내장지방의 지표인데 이 내장지방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간의 지방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복부비만의 기준은 남성 90cm 35.5인치, 여성 85cm 33.5인치입니다. 이 수치를 넘으시면 적극적인 복부비만 관리가 필요해요. 복부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식이 조절과 유산소 운동의 조합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제한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복부지방이 가장 빠르게 빠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5세 이후에는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서서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2-3k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빨리 빼면 근육량이 함께 감소해서 오히려 대사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55세 이후의 건강은 먹는 습관이 절반을 결정합니다. 유전이나 나이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첫 주에는 밥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둘째 주에는 올리브유 사용하기, 셋째 주에는 매일 30분 걷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개월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